안녕하세요. 지혜의 독서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서 영상에 이어서 에리크 비아르의 그날의 비밀을 이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바로 지난번 두 영상에 이어서 바로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에리크 비아르의 그날의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두 소설의 공통점은 실제 역사를 소설로 각색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치가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분명히 한 역사라면 그날의 비밀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38년 3월 12일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사건입니다. 히틀러는 세계 제1차 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에 명시되었던 오스트리아의 독립 조항을 무시하고 오스트리아를 독일 제국에 합병시키고자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상이었던 쿠르트 슈슈니크를 압박해서 나치당 장관을 임명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슈슈니크가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국립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자 히틀러는 그에게 나치 정권 수립할래, 나치 침공을 당할래 라고 협박했고 슈슈니크는 사임하고 오스트리아에는 나치당이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진실입니다. 그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명확한 신념과 광기와도 같았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비밀에서 보여주는 인물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별 생각 없고 눈앞의 상황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처하는 어쩌다 돈 좀 쥐게 된 어쩌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933년 2월 20일 정치와 재계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히틀러는 이 24명의 정치가들과 사업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작가는 이 24명이 히틀러가 소집한 그 회의장에 모여서 잡담을 나누다가 회의장에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을 24마리의 도마뱀이 뒷다리로 버티며 슬그머니 일어나 몸을 고추 세웠다고 표현하고 회의가 시작한 후에 의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24마리의 스핑크스가 그의 말을 경청했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의 회의가 끝났을 때 24개의 계산기가 비정하게 버티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작가는 그 24명을 생각 없고 능글맞은 도마뱀, 크기만 크고 별 생각 없이 꿈쩍 않고 있는 존재인 스핑크스, 그리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계산기, 24명을 작가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책 뒤에 이 24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양력을 읽고 소설을 읽으면 소설이 더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오스트리아의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이 소설에서 나오는 그 국민들의 모습도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책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 독일이 오스트리아의 군대를 이끌고 나치군을 이끌고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도 국민들의 모습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 못해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국민들은 독일군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기심과 그들의 위용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서 말이죠. 나치의 입성이 늦어지자 왜 안 오나 하고 조바심을 내기까지 합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오전 동안 오스트리아인들은 꼴사납게 들떠서 나치스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다. 당시를 기록한 많은 영화에서 사람들이 나치 문장이 그려진 휘장을 사려고 가판대나 트럭에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발끝을 세웠고 튀어나온 장식물, 작은 벽, 가로등 꼭대기 등 볼 수만 있다면 아무데나 높은 곳에 올라갔다. 그런데 독일군은 그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만들었다. 아침나절이 지나가고
그리고 오후도 그냥 흘러갔으니 이상한 노릇이었다. 가끔 엔진 굉음이 들판에서 울리면 깃발을 흔들었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오고 있다! 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눈이 빠지도록 아스팔트 위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맥이 빠져 팔을 늘어뜨렸고 15분 정도 지나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풀밭에 주저앉았다. 탱크에 이상이 있어서 다소 늦은 나치군은 오스트리아에 무혈 입성합니다. 소설의 끝에서 작가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회상하고 그 후로부터 되어진 작금의 태세를 정리하며 역사에 대해, 역사가 남긴 것들과 그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리크 비아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같은 시면에 두 번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공포와 우스꽝스러움이 혼재된 상태에서 떨어진다. 같은 곳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같은 방식으로 떨어진다.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벌어지는 그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방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똑같은 심연에 빠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와 같은 또 다른 그런 심연에 빠지게 됩니다. 소설은 이제 역사의 그런 주역들이 광장의 동상으로 남아 1년에 한 번 꽃다발을 받고 매일 그 앞에 새들에게는 빵 조각이 던져진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동상의 주인은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동상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상을 마주하는 우리는 아직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앞선 자들에게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있을진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취할 태도와 방식은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설은 문장 자체가 매력이 있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유쾌하게 읽었습니다. 에리크 비아르는 주로 서구 근현대사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춰 역사 다시 쓰기를 합니다. 소설이 끝나고 책 뒷부분에 번역한 사람이 옴기니의 말에서 에리크 비아르의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프랑스 대혁명을 다룬 7월 14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자행된 벨기에 제국주의의 폭력을 다룬 콩고, 미국 인디언 학살에 초점을 맞춘 대지의 슬픔, 그리고 가장 최근 프랑스 전역에 퍼진 노란 조끼 시위에 호응하여 집필된 가난한 사람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들도 읽어보고 싶은데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책들은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 출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날의 비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이 콩쿠르상을 받은 작품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번역되어서 출판이 된 거죠. 이번 영상은 앞서 두 영상에 이어서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같은 전민식의 강치와 에리크 비아르의 그날의 비밀을 함께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소설은 이렇게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똑같이 침략과 강탈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앞서 수차례 말씀드린 문체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는 역사 속 인물 설정입니다. 강치에서는 나라를 지킨 힘없는 백성이 등장하고 그날의 비밀에서는 나라를 망친 힘있는 권력자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책의 차이점은 작가 목소리의 등장 유무입니다. 강치에서는 나가 주인공 안용복이고 나의 목소리는 모두 안용복의 목소리며 작가의 목소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비밀에서도 나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나는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작가 자신입니다. 이 소설은 작가의 목소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정재기를 쥐고 있던 24명이 회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 무리 중 누가 앞장을 섰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24은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정확히 똑같은 행동을 해야만 했고 똑같은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흔히 문학은 모든 것을 허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나도 이 인물들을 펜로즈 계단에서 영원히 맴돌게 할 수도 있다. 참고로 펜로즈 계단은 수학자 라이어널 펜로즈와 그의 아들 로저 펜로즈가 고안한 모형으로 메비우스의 띠처럼 올라가도 결코 올라갈 수 없는 실제 실현 불가능한 모형입니다.
여자는 이들이 펜로즈 계단을 한없이 돌고 돌면서 차라리 회의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문학에서라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을 소설 속에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드러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3번의 영상에 걸쳐서 전민식의 강치와 에리크 뷰아르의 그날의 비밀을 리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